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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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는 한 주 쉬었고 이제 대표팀 명단 발표가 나왔고 K리그 원도 전반이 끝나고 해가지고 뭐 항상 월요일마다 돌아오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는 인터라이브 진행을 맡은 뭐 진행 뭐 다 하는 인터폴 신동 기자라고 합니다. 포퍼트 이종범 기자입니다. 네, 뭐 오늘 내용은 월드컵 명단이 좀 주로 될 텐데 일단은 뭐 해외 축구 이야기도 뭐 일단 해야 할 텐데 사실 해외 축구 이야기 뭐 할 게 딱히 없습니다. 네. 뭔가 이제 그 우승도 미리 정해진 느낌이 들고 아마 챔피언스 리그나 프리미어 리그 정도 그리고 또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웨스트햄이 정말 많이 져가지고 토트넘이 무승부만 해도 지금 잔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나 그 정도 빨고는 뭐 큰 게 없어가지고 뭐 아마 뭐 이번에 근데 그래서 오늘도 내용은 좀 국내 축구 위주로 하는데 뭐 첫 번째는 일단 좀 정리할 거는 코리안 리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트로피 많이 땄습니다. 네.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만 얘기를 해보면 이강인 선수 있었고 조규성과 이한범 미드필라인에서 뛰고 있는 이 두 선수도 이제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우승의 기쁨을 맛봤고 설령우 선수도 세르비아 컵 대회 우승을 했고 셀틱의 양현준 이제 셀틱은 정말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PSG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13일 랑스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리그 5연패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 0이었고요. 이제 흐비차가 선제골, 은바예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이제 랑스를 꺾고 PSG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발목 부상이 조금 있어서 출전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PSG는 리그 우승을 확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제 5월 말에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리그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리 FC와의 오늘 치러진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목 부상의 어떤 그 발목 부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도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 못했지만 네, 분데스리가에 우승을 했고 이제 포칼도 남겨두고 있죠. 네, 또 양현준 선수 말씀드린 대로 셀틱에서 극적인 우승을 하면서 하츠가 뭐 60 몇 년 만에 우승을 노렸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셀틱이 뭐 이기면서 이제 역전 우승을 통해서 뭔가 양현준 트로피를 들었고요. 네, 또 미트윌란에서도 뭐 리그 우승은 조규성과 이하편 실패했지만 컵대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조규성 선수하고 이한범 선수 모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이 경기의 주인공은 이제 이한범 네. 선수였습니다. 센터백으로 이제 선발 출전해서 뭐 완벽한 수비 선보이면서 이제 헤더 결승골까지 이제 넣으면서 뭐 우승에 거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설령우 선수도 세르비아 리그에서 컵 대회도 우승하고 리그도 우승하면서 네, 이제 코리안 리거들은 우승을 좀 연속을 했고요. 지금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이제 그 월드컵 지금 언급한 선수들은 다 명단에 들었기 때문에 네, 좀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리그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 K리그 1은 이제 좀 빡빡한 일정을 한 3주, 2, 3주 동안 하면서 주중 주말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소화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아니라 전반기가 끝났고 이제 월드컵 휴식기 동안 한 달 넘게 한 40, 50일까지 쉬면서 거의 이제 뭐 전지훈련을 가는 팀도 있고 하는데 전반기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를 일단 보면서 각 팀의 좀 상황이나 좀 어떤 게 좀 전반기를 보냈는지 좀 조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과부터 본다면은 서울이 대전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광주 상대로 4대0으로 이겼고 FC 한양이 제주 원정을 떠나가지고 2대1로 이겼습니다. 전북 현대는 김천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6경기 무패를 이어갔고요. 강원이 3연승 달리던 울산을 2대0으로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고 부천도 포항 스틸러스를 2대0으로 잡으면서 홈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첫 경기부터 보자면 대전과 서울 경기인데 뭔가 저는 느끼는 게 대전이 지금 3연패 빠졌거든요. 3연패 빠졌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이 뭐 초반에도 부진한 것도 있지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운이 안 좋다 혹은 이제 좀 결정력을 못 살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 3연패 속에 홈 무승에 지금 순위가 정확히 몇 위죠? 잠시만요. 10위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뭐 위 팀들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팀이 봤을 때 당연히 우승은 고사하고 지금 파이널 A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걸 봤을 때부터가 이 팀이 좀 떨어진 게 보입니다 사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사실 그러니까 그 많은 대전 팬들이나 팬들이 느끼기에는 황선홍 감독 인터뷰가 다 똑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저는 생각하기에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다른 점은 뭐 선수 위치나 뭐 이런 거 바꾸긴 하지만 부상에 따라서 근데 뭐 투톱을 올리거나 이렇게 뭔가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플랜 A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선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변화를 주고 있지 않죠. 또 그리고 일정이 또 빡빡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뭐 디오고나 그 부상자 발생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봤을 때는 그 경기에서 내용과 결과를 못 얻으니까 이 경기도 보면은 서울이 완전히 또 지배를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정재희 골도 나왔고 하지만 안데르손 골 그러니까 전반전 보더라도 플레이 A에서 완전 밀렸습니다. 네. 이 압박과 이 측면 전술에서 완전히 밀렸고 뭐 중앙에서도 중원 싸움도 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고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강현을 앞세워가지고 좀 압박을 공격에서 하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또 정재희 골 나온 것도 긍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후반에 이승목 골이 나온 거는 뭐 서울한테는 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이 정말 경기를 잘 지배했고 잘 운영하면서 서울이 2대1로 이기면 서울은 선두를 유지했고 대전은 이제 12위에 유치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황선홍 감독 인터뷰를 봤을 때도 제가 현장 갔었지만 현장에서 제가 여쭤본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뭐 감독님 말씀대로 좀 부상자도 많았고 일정도 좀 살인적이었고 그런 걸 포함하면은 좀 휴식기 때 어떻게 준비해 맞냐 했을 때 황선홍 감독은 뭐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선수 영입을 하는 것보다 기존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하고 좀 이제 한달 말 했어요. 전술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근데 남의 전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쉬는 다음에 월드컵 가는 김문환 제외하고 다 이제 남의 전지훈련 가가지고 또 준비할 텐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대전 선수들끼리 이게 좀 이게 편하게 말을 하면은 별로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이게 불화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좀 패스가 잘 안 맞아요. 뭔가 이제 어떻게 패스 선수들의 개인이 좋다 보니까 좀 어떻게 조금만 잘 운영을 하면 될 텐데 뭔가 이 선수들의 호흡 자체가 물론 뭐 체력도 있을 것이고 뭐 개개인의 컨디션 문제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그렇게 안 맞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황선홍 감독의 플랜 A에 대해서 작년처럼 또 재작년처럼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밀고 나갔을 때 잘 된다면은 후반기 때 또 올라갈 텐데 만약에 후반기 때도 전반기처럼 이렇게 좀 막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또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황선홍 감독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느끼는 거는 진짜 디오고를 제외한 외국인들이 좀 많이 골을 놓치긴 해요. 그러니까 루빅손이나 주한 빅토르나 또 주민기도 사실 황선홍 감독이 믿고 쓰고 있지만 좀 부진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문제도 좀 짚긴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건 맞아 감독 잘못이니까 대전은 좀 그런 것들을 휴식기를 잘 보낼 것 같습니다. 좀 부상자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대전은. 뭐 엄원상 같은 선수들 그렇죠. 경기에 많이 못 뛴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치고도 뭐 사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뭐 미디어데이에서도 여러 감독님들이 그랬지만 대부분 대전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잖아요. 그만큼 이제 K리그 거의 최상위권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지금의 성적은 조금 팬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감독님에 대한 거취는 아직까지 뭐 단단하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얘기가 나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전이 좀 안 좋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명재와 김문환이 그 국가대표 풀백으로서의 약간 그 위용을 네, 컸는데 사실 이명재가 지금 대표팀에 못 뽑혔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김문환도 제가 알기로는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김문환 개인 퍼포먼스 좋지만 이게 뭔가 팀으로서 봤을 때 안 좋고 이명재는 솔직히 개인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명재인데 그 둘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명재와 김문환이 서로 같이 못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약도 좀 저조하면서 대전에 물론 그 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이제 황선홍 감독도 휴식기 때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울을 좀 보자면은 서울을 이제 서운도 달리고 있고
사실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5명이 등록할 수 있고 한 명 빼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클리말라가 못 나오고 있는데 클리말라 6골로 서울 내 득점 선두거든요. 그만큼 서울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물론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조영욱이나 이런 선수들도 못 나올 정도로 정말 탄탄한 스쿼드 자랑하고 있고 뭐 중원 그 김진수와 최준 제외하면은 로테이션 돌고 있어가지고 뭐 중원에는 황도윤도 있고 바베츠 이승모가 돌고 있고 뭐 센터백도 로스 박성훈 야자 이렇게 돌고 있고 뭐 골키퍼 문제도 좀 해결돼가지고 구성이 잘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선두다운 좀 이런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지 안정감 네. 있는 것 같아요. 후위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에 대한 팬들의 여론도 좀 이제 지지가 커지면서 뭐 서울 홈구장이든 원정구장이든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이 휴식기 동안 이 흐름만 잘 유지한다면 사실 또 웃긴 게 선두 팀인데 월드컵에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뭐 윤기욱이 나가야 하지만 사실 그 훈련 파트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없이 이제 휴식기 준비할 수 있다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이날 2대1로 이겼고 아마 후반기 때도 이 10년 만에 우승을 향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뭐 이정규 감독 후임, 뭐 이정규 후임. 광주는 뭐 사실 이정규 감독 후임을 알아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여러 거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따 광주 얘기 하겠지만 뭐 이정규 감독이 뭐 떠난다는 말도 있고 사표를 낸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사실 지금 모든 시민 구단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6월에. 네. 그러니까 모든 그뭐 감독 거치나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미정이에요. 네. 뭐 재계약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어쨌든 구단주이자 이제 시장님이 시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바뀌면은 뭐 단장, 뭐 팀장 다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뭐 이야기는 나올 수 있고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광주를 포함해서 뭐 안양이든 뭐 어디든 인천이든 어디든 시장이 정해줘야 이제 뭔가 구단 운영이나 뭐 영입이나 돈을 얼마나 예산을 늘릴 것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모든 시도민 구단들은 선거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다음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인천 광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이 광주에 4대 0으로 이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인천 홈에서 펼쳐진 경기인데 이제 후안 이비자가 선제골을 넣었고 이후에 페리어, 제르소 이청용이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이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좀 눈에 띄었던 어떤 조합은 페리어하고 투톱으로 나온 어떤 페리어와 이청용의 이제 투톱이었거든요. 네. 이제 두 선수의 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청용이 이제 전방에서 좀 축구 도사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이제 그런 창의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어 주면 피지컬이나 어떤 속도가 좋은 페리어가 이걸 뭐 공을 지키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침투를 하면서 뭐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이 경기는 이제 무고사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이 투톱 조합은 좀 어떤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후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발견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인천 경기를 볼 때마다 매번 놀라는 선수는 서재민. 아 미친 사람이긴 해요. 네, 선수. 저는 그러니까 좀 다음에는 월드컵 또 네. 월드컵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팀 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선수 생각합니다. 나이도 뭐 어리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 대한 도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 이제 이 K리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활동량이랑 최고 속도. 네네 러닝 데이 뭐지 이제 뭐 있잖아요. 그거. 네. 근데 이제 그걸 넘기다 보면 매번 서재민 선수가 그 네. 순위권에 있잖아요. 네. 그 6위 안에 항상 네.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건 팬들은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되게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고 좀 투박한 스타일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선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 굉장히 그만큼 기술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즌 초반까지 저는 서재민 선수 봤을 때는 많이 뛰고 좀 활동량으로 뭐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미드필더로서의 어떤 전진성 이런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명주 선수 되게 전성기 시절에 네. 활동량도 많고 기술도 좋고 약간 이랬던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지금 인천이 성적이 지금 6위거든요. 전반기 네. 마친 시점에서 승격 팀인 거 감안하면 사실 K리그 1 무대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인천 이 성적에 서재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고사가 안 나온 상황에서 페리오라는 존재가 네. 골 넣어주는 게 크고 이청용이 사실 작년 논란 이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하향세를 타고 이렇게 은퇴까지 가나 했는데 이 경기를 보면은 물론 광주가 사실 지금 뭔가 정상적으로 뭔가 가기 좀 어려운 팀이긴 하더라도 네. 순간적인 센스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확실히 이청용이 나이가 89년생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 클래스 죽지 않는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광주 얘기는 또 사실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사실. 광주는 버텨야죠 최대한. 아 진짜 이거를 광주를 그러니까 뭐 인천이 잘해서 다대고 인구 하겠지만 지금 광주와의 대결을 봤을 때 그 데이터를 진짜 온전히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네.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 진짜. 물론 초반에는 버팁니다. 막 어떻게 좀 압박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 내려서 하긴 하는데 이게 한 번 그 골이 들어가면은 그냥 무너져요, 팀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너무 프로에서 안 되는 말이지만 광주를 지금 그래서 다른 팀들도 봤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선수의 지금 폼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광주는 지금 뭐 진짜 굴욕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정말 아쉬운 팀이다 생각하는 거죠. 해외 전지훈련 떠나는 구단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국내가 남해 아니면 뭐 진짜 가봐야 제주, 뭐 남해 아니면 안 가는 팀들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국내도 왜냐면은 사실 굳이 지금 어차피 지금 6월 그쯤에 다 더울 거기 때문에 강원 같은 뭐 부천이나 좀 뭐 고지대로 철원 같은 데 가는 데 있는데 또 강원도 그냥 그 내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그럴 것 같습니다. 시즌 도중에 이제 해외로 가기는 쉽지가 않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굳이 갈 이유도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주 안양 뭐 빠르게 넘어가면은 뭐 안양이 이제 2대1로 이겼습니다. 안양은 그동안 봤을 때 전북전도 그렇고 뭐 센터백 4명 올려온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이병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괜찮았고 경기력 대해서도 호평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사실 골을 넣은 선수 별로 없어요 지금 진짜. 왜냐면 전북전도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긴 했지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엘쿠라노 부진하고 지금 김훈도 사실 득점력이 되게 어렵고 네. 그 외에도 골을 넣을 선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넣을 선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 정도로 안양은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제주 원정에서 마테우스가 돌아왔고 또 이날 경기에서는 김동진이 왼발잡이 김동진이 오른발로 네. 좀 기가 막히게 넣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권창훈 대골 넣긴 했지만 2대1로 안양은 이기면서 지금 이 전반기를 어쨌든 승리로 마무리한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유병현 감독도 이제 좀 휴식기 준비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서도 지금 가장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영입인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시도민 구단들은 모든 자금 이런 것도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봐야 그러니까 안양에 지금 뭐 뭘 다 떠나가지고 지금 최대우 구단주로 그대로 가느냐 혹은 새로운 분이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영입 없이 뭐 영입이 없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없이 이대로 간다. 뭐 유키치가 돌아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느끼기에는. 안양은 지금 뭐 사실 이번 시즌이 승격 그러니까 강등을 거의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후반기를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고 또 하이나님 말씀대로 지금 뭐 토마스나 이쪽이나 이런 선수들은 또 다른 팀이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은 좀 이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낸지에 따라서 후반기에 뭐 파이널 A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좀 파이널 B에서 뭐 경기력은 좋아도 결과를 좀 못 내면서 좀 파이널 B로 내려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제주도 뭐 좀 얘기하면은 좀 기복은 좀 있지만 내개발을 활용한 움직임이나 뭐 권창훈, 박창준, 남태희 이렇게 뭐 김문성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운영하는 면에서는 뭔가 저는 그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 대한 좀 의구심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진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밌는 축구 하고 있다. 좀 나름의 좀 인상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순위는 지금 뭐 아래쪽에 있지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후반기 때 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의 축구가 조금은 더 안착이 되고 영입 좀 뭐 앞에 있는 기티스나 이런 선수들이 좀 살아난다면은 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전북 이 김천을 1대0으로 이긴 경기인데 사실 뭐 마지막 모멘트죠. 네. 티아고 골. 후반 추가 시간에 티아고가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면서
전북이 승점 3점을 챙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되게 좋거든요. 네, 이 최근 6경기 리그 6경기에서 4승 2무. 대단하죠 사실. 네, 지지 않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리그 순위도 이제 서울 울산에 이어서 3위. 근데 이제 2위 울산하고 승점은 똑같은데 이제 다득점에 밀려서 네, 3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정정용 감독을 향한 비판은 정말 계속되고 있잖아요. 좀 왜 좀 그럴까요?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난 시즌 포엣 감독하고의 어떤 비교군, 포엣 감독이랑 비교군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북은 올 시즌에도 뭐 2연패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못다나 오베르단 같은 외국인 선수 영입했고 뭐 조이제 같은 선수들도 합류를 했고 이제 리그 거의 최상급 스쿼드를 갖췄다고 봐야 되는데 경기력이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뭐 김승섭 선수 시즌 초반부터 뭐 계속 김승섭을 선발로 써야 하냐, 뭐 이승우가 선발로 나와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또 이제 어떤 팬들은 뭐 계속 지지 않고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우승을 위해서는 사실 우승하는 팀이 매번 막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막 구역승 이런 것도 음.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전북 팬들은 이미 김상식 감독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 정말 무슨 축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승했다. 네, 더블 했잖아 더블. 네, 뭐 첫 해부터 우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 가서 이제 그게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 그 이후로 이제 강등 위기까지 좀 몰린 경험도 있는데, 약간 스쿼드 퀄리티가 지난 시즌 포역 감독은 뭐 스쿼드의 퀄리티와 별개로 확실한 좀 컨셉이 있었잖아요. 네. 뭐 안양전 기점으로 좀 그 컨셉을 바꾸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욱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이 제가 주중 때 부천전도 갔다 왔거든요. 네, 부천 때 보면은 전반 그러니까 뭐 공식 기록은 2분이긴 하지만 4분 VAR 이후에 그 바상에 나가면서 퇴장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후방 빌드업을 해요. 저는 좀 제가 감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반 4분 만에 퇴장자가 나와서 했으면 그냥 앞으로 밀기만 되지 않을까요? 괜히 느끼기에는. 근데 계속 뭔가 만들려고 했어요. 뭐 뭔가 크로스보다는 김진규를 통해서 뭔가 패스 플레이를 또 들어가려고 하고 부천 되게 쉽죠. 왜냐면 부천은 그 수비가 강점의 팀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없더라도 내려서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막판에 이제 좀뭐 못다 넣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는 느끼기에 정윤용 감독님의 축구 뭐 인터뷰 스킬도 좀 아쉽긴 하지만 봤을 때 정확히 이 감독님의 세밀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팬들이 기대하는 뭔가 좀 뭐 전북이라면서 좀 압도하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 혹은 좀 약간 능동적으로 가가지고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해가지고 경기력도 좀 챙기는 축구 해야 되는데 이 감독님은 뭔가 상대가 내려섰을 때 특히 못 뚫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심을 별로 안 하시는 느낌? 네, 좀 큰 것 같아 개인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경기 뭐 지금 김천전 얘기하고 있죠 똑같아요. 사실 거의 흐름은 뭐 부천전이랑 김천이 비슷했어요. 네. 그랬는데 막판에 차이는 그 겨우겨우 티아고의 극장골로 이긴 거 차이가 있죠. 뭐 참 6경기 무패이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성주 서울과의 차이가 6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비판받는 건 여전히 정준영 감독도 휴식기 동안 발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네.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좀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못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물론 못다 개인적인 어떤 폼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못다였다면은 충분히 넣었을 만한 어떤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즌 안양에서 유병헌 감독이 못다를 되게 잘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방에서 수비 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통해서 좀 제공권을 이용해서 그걸 헤더로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만 맡기면은 최소한 이 선수를 1인분으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정훈 감독 축구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측면 자원들, 측면 윙어들, 뭐 김승섭이나 이승우, 뭐 이동준 이런 선수들이 뭐 크로스를 되게 막 예리하게 올린다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정 감독의 축구도 좀 크로스를 전 보면서 일부러 안 올리는 건가? 맞아요. 그것도 커요. 이상해요. 네. 좀 이상해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축구를 하면 전방에 못다를 넣을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북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청해관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전술적인 세밀함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좀 압도하는 축구거든요. 스쿼드 네임밸류로. 네. 그러니까 멋다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공격폭격 그것만 기대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세밀한 뭐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팀은 스쿼드 네임밸류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팀인데 그게 좀 안 되는 것도 좀 정준용 아니 전북 팬들은 좀 전준용 감독에 대한 신뢰를 못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콤파뉴 선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못다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콤파뉴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 그리고 저는 또 느끼는 게 윙어가 진짜 없어요 여기도. 네. 그러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윙어가 이동준, 김승섭, 뭐 이승우는 사실 윙어를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이승우는 약간 프리롤 이선 자원이지. 윙어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팀도 뭐 영입을 좀 윙어를 좀 해야 그러니까 뭐 크로스가 좋은 윙어든 아니면 돌파가 좋은 윙어든 좀 영입을 좀 해야 좀 후반기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있나요? 네. 다음은 이제 뭐 강원 이야기인데 뭐 강원도 사실 울산을 2대 0을 이기면 정경호 축구도 이제 정말 감독의 차이. 네. 뭐 아까 제가 말한 뭐 몇몇 감독들은 뭐 일정 문제도 있고 부상자 문제도 있고 스쿼드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바꾸기 어렵다. 좋은 경기력을 내기 어렵다 했지만 정경호 다릅니다. 아. 네. 강원이 이제 울산에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최병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투지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강원이 승리를 했고 이날 승리하면서 강원은 최근 리그 5경기 무패. 네. 이제 서울, 울산, 전북에 이어서 리그 4위로 전반기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원이 4위로 전반기를 끝낼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한 시즌 초반에 한 5경기 했을 시점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골도 안 나왔고 경기력은 좋지만 결과가 안 나온다. 근데 이게 쭉 이어지니까 아침까지 포함해가지고 아 이 팀은 한계가 뚜렷하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경호 감독도 어쨌든 한계까지 아니더라도 좀 보완할 점이 있는 감독이긴 했는데 그게 정말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쭉 보면 강원이 완전 울산을 압도한 경기였거든요. 뭐 활동량, 템포, 마무리 모든 측면에서 거의 우위를 가져갔고 특히 이제 최병찬 선수 선제골 장면 이제 전개는 아 정말 환상적이다. 네 맞아요. 이제 울산의 수비진이 이제 좁은 간격으로 좀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그 수비벽을 뚫어내고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라이브 했을 때 제가 강원은 전방에서의 득점력만 좀 보강이 된다면 지금 순위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 들어서 아부달라가 조커로서. 네, 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물론 아직 김건희나 뭐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은 박상혁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은 아쉽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최종 명단에 깜짝 발탁된 이기혁 네. 왜 자신이 이제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았는지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경기에서. 경기도 가면은 진짜 뭐 경기를 사실 뭔가 스탯으로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게 기록적으로나 볼 수 없는 정말 경기를 보면은 정말 저 선수 누구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기혁은. 그러니까 이기혁이라서 잘하는 보이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잘한다. 이게 이기혁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말 핵심 중 핵심이죠 사실. 에이스고. 그러니까 이 왼발 빌드업이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강원 축구가 저는 그러니까 뭐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른 K리그 원 팀들에 비해서 확실히 빠른 템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있는 이유에는 이 이기혁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이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센터백인데 사실상 올라가서 미드필더 역할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레프트백으로 움직여서 하기도 하고 정말 위로 올라가가지고 키패스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좋은 선수고 이 압박이나 물론 압박 전술에 대해서는 뭐 최병찬이나 고영준 이런 네. 선수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조립하는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월드컵 모두가 예상하지 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네. 느낌이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뭐 부천 얘기도 잠깐 하면은 부천 포항은 이제 부천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봤을 때 바사니가 없는 상황에서 윤빛가름을 또 올려섰지만 사실 전반전 보면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부천 경기를 보면은 막판에 이제 아니 후반에 들어온 티아깅류가 골을 넣으면서 1대 0으로 앞서갔고 또 후반에 이제 시즌 내내 부진하던 이희영이 복사골 스나이퍼 이희영이 골을 넣으면서 부천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보면은 저는 부천 이야기지만 포항을 보면은 포항에 이제 안재준이라고 선수가 있습니다. 안재준이라는 선수가 한때 이제 부천과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 정말 잘해가지고 이 선수가 차기 좀 국가대표 공격수 될 것이다. 혹은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왜냐면 정말 달랐거든요. 그 추진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통해서 골을 넣는 거. 안재준은 정말 특별했는데 봤을 때 부상도 많이 컸고 그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 경기의 모든 패배의 원인이 안재준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박태하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상혁 대신 넣어가지고 이호재와의 투톱으로 이제 살려보면서 안재준의 좀 능력 극대화하려 했는데 이 안재준이 좀 많이 부진했던 게 포항한테 컸습니다. 그래서 후반 13분에 교체됐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선수들이 분투했지만 포항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안재준은 이날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도 진짜 포항 팬들에게 정말 사실 박태하 감독의 아픈 손가락이 주딩요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딩요도 어쨌든 골 넣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좀 안재준이 좀 다음 이제 박태하 감독이 어떻게든 살려야 할 선수가 아닌가. 이 선수한테 들어간 이적료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연봉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재준을 살리는 게 좀 박태하 감독한테는 후반기에 과제 60기 동안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포항은 2대 0으로 아니 부천이 2대 0으로 이기면서 부천은 이제 홈 무승 끝내고 이제 좀 전반기를 나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후반기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간단하게 전반기 포인트 정리하면은 사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김기동 3년차 서울 네. 선두 질주인데 10년 만에 좀 이제 우승 도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봤을 때도 좀 종강 기자가 느끼기엔 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서울은? 서울은 정말 약점으로 꼽혔던 포지션들을 완벽하게 보강했던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최근 몇 년간 좀 고질적으로 약점으로 꼽혔던 게 이제 최전방 공격수 네. 일류첸코가 떠나고 나서 적어도 리그에서 한 10골 가까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기성용이 떠난 그 삼선 미드필더 자리, 그리고 야잔의 파트너 김주성이 나간 뒤로 이제 없었잖아요. 어떤 선수를 그 야잔과 조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골키퍼 정도였는데 이 4개 포지션에 영입된 선수들이 다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기대 이상이고 네. 특히 바베츠도 정말 좋고 아, 네. 정말 바베츠 영입이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개인 느끼기에는. 네. 또 이제 뭐 후이즈 살아나고 있고 구성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포지션마다 정말 완벽하다. 김진수, 최준이 너무 힘든 거 말고는 네. 좀 완벽하다. 네, 느끼는 데 들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현대가 두 팀인데 뭐 전북, 울산은 그래도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고 좀 하지만 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윙어가 없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벤지와 뭐 정재상, 패드링요 네. 있긴 하지만 다 부진합니다. 사실 K리그 1에서 통할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진현과 이동경 혹은 이희균 쓰고 있는데 전형적 윙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윙어 때문에 지금 울산이 못 올라오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울산은 좀그 윙어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문제. 지금 김혜석 감독이 3백 쓰고 있는 것도 좀 수비에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골을 20골을 먹혔어요. 네. 20골 먹힌 게 지금 거의 그 11위 김천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수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조현우의 약간의 좀 부진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아까 저희가 미리 말했지만 정종용 감독의 좀 전적인 문제, 좀 특정 플랜 A와 선수 기용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기도 윙어가 없기 때문에 공격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모색해야 할 텐데 이 사실 저는 콤파뇨, 티아고, 모따 이 동선 정리도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지금 정준영 감독이 쓰고 있는 전술을 보면은 4-2-3-1 내지 4-3-3이거든요. 한 명만 일단 나오는데 두 명을 굳이
벤치에 두기에는 네. 또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전방 동선 정리도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적기다, 뭐 야잔 대체 로스, 사실 로스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둘이 좀 잘 맞는 것도 네. 이제 서울한테는 호재죠. 그리고 이제 좀 그래서 좀 간단히 정리하면은 좀 기대 이상, 기대 이하, 뭐 팀 선수는 좀 바꿔보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기대 이상의 팀은 뭐 아마 같으실 것 같은데 강원. 네, 네, 강원 FC이고 기대 이하 팀은 대전입니다. 좀 약간의 짧은 이유라도,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 이 팀 정말 돌풍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경기 내용이 일단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강원인데 사실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팀이 K리그에서 볼 수 없는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많은 감독들이 뭐 제가 조언할 건 아니지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축구할 수 있다는 거를 뭐 저도 감독을 안 해봐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그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당연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스쿼드의 한계, 이 도민 구단의 한계, 이 강릉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광공 도시이긴 하지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 팀에 이 경기장에 관중들이 모이고 있다. 또 이 축구가 아침도 나가고 되게 뭐라 그러지? 보는 재미도 있다. 이거는 좀 시사는 바큰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연히 전 기대 대전이고요. 기대 또 기대 이상 선수는 저는 당연히 이기혁. 아, 이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다 할 줄 몰랐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작년에도 정말 이기혁은 방 보였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 강원 경기를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경기 보면은 네.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기혁을 막 뭔가 이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강원 경기 하나 진득히 보시면은 정말 잘합니다. 이기혁은. 네. 네, 그래서 뭐 기대 이상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대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이게 뽑고 기대 이하는 주민규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기대 이상의 선수로 아마 이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네. 다르게 저는 클리말라. 아 클리말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는 좀 경기에 와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저는 서울이 정말 시즌 그러니까 개막전부터 한 열 몇 경기 동안을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중심에는 클리말라의 득점력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기대 이하의 선수는 엄원상. 거의 사실 뭐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뭐 클리말라는 지금 좀 애매한 게 좀 잘하고 있었지만 이게 후이즈가 지금 너무 잘해버리면서 네. 지금 뭐 바베츠, 로스, 야잔 있어야 되고 안드레손까지 좀 기용하려는 김기동 감독의 의지 있기 때문에 후이즈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명단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서울의 강력함을 표시하는 건데 듣기로는 클리말라가 조금 많이 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월드컵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좀 캐릭이 길었는데 지난 이제 16일이었죠. 토요일날 광화문 KT 빌딩에서 이정모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6인 명단 공개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예상대로이긴 하지만 몇몇 자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선했고요. 또 명단을 그러니까 포지션 분류를 한 건 봐더라도 좀 이 홍명보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골키퍼부터 본다면은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 뭐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멘트 없죠. 네. 이게 사실 뭐 굳이 뭐 조현우가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이창근, 구성균을 갑자기 넣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네. 이창근이 대전을 잘하고 있고 구성균도 잘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세 명 조합은 아마 거의 유지됐기 때문에 큰 멘트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은 제가 수비수지만 분류를 해보자면은 센터백 6명 김민재, 조유민, 이한범, 김태현, 박진섭, 이기혁입니다. 일단 김주성이 나간 자리에 이기혁이 들어왔어요. 네. 또 보면은 카타르 월드컵 때는 센터백이 4명이었는데 지금 6명까지 늘어난 거 보니까 3백을 쓰겠다는 정말 강한 의지가 네.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멘트 있나요? 그랬을 때? 뭐 가장 뭐 이번 명단에서 가장 깜짝 발탁 저는 이동경 이기혁을 얘기하지만 네. 이동경은 사실 지난 3월에 잠깐 빠진 거지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부름을 받았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홍명보 감독과도 2년도 있고 네. 사실 하지만 이기영 정말 놀랐다. 네. 예. 그리고 저 봤을 때 저는 이 명단을 봤을 때 사실 그러면 김민 쓰리백으로 친다면은 김민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우측 스토퍼에 조유민, 이한범 혹은 박진섭까지 네. 그리고 또 좌측에 김태현, 이기혁인데 그러면 이제 김태현, 이기혁 중에 한 명은 주전일 거란 말이죠. 주전일 거란 말이잖아요. 네. 저는 느끼기에 김민재를 좌톱으로 쓸 것 같아요. 주전으로 김민재, 박진섭, 이한범, 조유민이 아닐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기혁과 김태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두 선수를 월드컵 레귤러로 쓰기에는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체코 같은 팀을 할 때는 김민재, 박진섭, 뭐 조유민 혹은 이해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멘트 있나요? 센터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3백에서 김민재를 뭐 스위퍼로 쓰느냐 스토퍼로 쓰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도 확실히 공감을 하는 건 그러니까 수비 라인 그러니까 이번 명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새로운 얼굴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만큼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그나마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로 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기혁이 들어간 건 되게 신선했고요. 또 네. 풀백 보면은 이태석, 설령우, 옌스, 김문환 뭐 사실 여기도 큰 이변 없이 했습니다. 네. 뭐 이명재가 빠진 건 뭐 놀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뭐 최근 경기를 본다면 사실 큰 뭐 틀린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김문환이 들어왔고 좌측 이태석, 옌스가 나올 것 같고 우측은 설령우, 김문환인데 만약에 설령우와 옌스 모두 멀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좌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드필더 백승호 제가 분류하기에는 백승호, 황인범, 김진규거든요. 네. 좀 숫자가 부족하긴 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죠. 네, 그렇죠. 네. 물론 그 박진섭과 옌스가 미드필더로 올라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분류상으로는 백승호, 황인범, 김진규인데 이제 황인범은 뭐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 때 충분히 이제 경기 받고 경기를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봤을 때 괜찮다고 했지만 어쨌든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실전을 월드컵 본선을 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건 정말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걸 또 황인범이 어떻게 좀 회복할지도 좀 지켜볼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중앙 미드필더 앞서 말씀해주신 3명 보고 좀 놀랐던 거는 이제 홍명보 감독 3월달에 이제 권혁규 선발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꾸준하게 그 피지컬이 좋은 삼선 전문 삼선 자원을 그래도 뽑아왔었는데 그게 박용호, 원두재 또 권혁규였죠. 네. 카를로스 거기 있는. 막상 본선 무대에서는 뭐 물론 박진섭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없는 거 보고 살짝 놀라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원 활용도 좀 어떻게 할지가 그 남은 이제 기간 동안 관건인 것 같아요. 황인범의 감각도 중요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윙어, 뭐 이제 분류를 윙어로 했는데 양현준, 배준호, 엄지성, 황희찬, 이동경, 이재성, 이강인입니다. 뭐 큰 뭐 네. 거 없지만 이동경에 들어온 거는 좀 어쨌든 뭐 깜짝 발탁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아마 양현준과 엄지성 정도는 좀 약간 윙백처럼 기용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황희찬도 조커 같은 느낌으로 기용하면서 10번 유형의 이동경, 이강인, 이재성을 그 스트라이커 주위에 배치하는 3-4-3 전술을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좀 볼지 중요할 것 같고 스트라이커 뭐 공격수죠. 오형규, 손흥민, 조규성입니다. 이제 뭐 여기도 당연히 틀릴 건 없지만 지금 손흥민이 오늘 저희가 안 다뤘는데 똑같은 게 반복돼가지고 LAFC가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가 힘들어요 경기가. 또 물론 졌죠. 경기를 보면은 도움은 올리고 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또 9호 도움인가? 네. 근데 그것도 세컨더리 도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뻥튀기 되긴 했지만 어쨌든 도움 랭킹 1위고 하고 하는데 경기를 보면은 손흥민이 슈팅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손흥민다운 뭔가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네. 팀적으로는 손흥민이 역할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대표팀에서 기대하는 또 손흥민한테 기대하는 그런 위협적인 모습이 없는 부분도 물론 대표팀과 클럽은 다르긴 하지만 우려 사항이긴 하죠. 그래서 손흥민을 좀 어떻게 써야 할지도 좀 홍명보 감독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단이 나왔고 뭐 훈련 파트너로 강상윤, 조휘재, 윤기욱 이제 2006년생 에프솔 골키퍼인데 정말 뭐 빌드도 좋고 해가지고 뭐 정말 좋은 기회를 받고 네.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상윤, 조휘재도 명단에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가 지켜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명단에 못 들었고 이제 훈련 파트너로 아마 큰 부상이 생기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북중민 따라가지만 뭐 정식 명단에는 없는 지난 2022년 오형규와 똑같은 역할이죠.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거의 그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선택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네. 뭐 논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뽑히지 않아 아쉬운 선수 있긴 합니다. 네. 네, 대표팀 누가 있을까요? 이승우 선수 난리가 난 지금. 이승호 선수가 정말 전 느끼기에는 먼저 말해주시죠. 이승우 선수 뭐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선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맞죠. 네, 최근 몇 년간 뭐 대표팀에 부름을 받지 못한 시기가 너무 길었고, 그러니까 물론 팬분들이 이승우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특히 전북에서 뭐 주전으로 뛰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조커로 나와서 어떤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표팀에 이제 그런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승우가 또 저 대표팀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선이 제일 좋잖아요. 네, 이선 자원들이 정말 풍부하고 뭐 황희찬, 뭐 이강인 이런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뭐 빅리그 뭐 빅클럽에서 뛰는 뭐 선수들이 있는데, 과연 이승우가 이 라인업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좀 힘들다고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뭔가 이승우를 뽑아야 한다 여론을 이해는 하지만 안 뽑혔다고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비판할 만한 소지가 되거나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우는 정말 그 조커로서의 가치가 있긴 한데 저는 작년 전반기 전진우 선수 정도의 활약이 아니라면은 사실 네. 거론되기도 조금 지금 이선 봤을 때는 사실 다 유럽에서 다 뛰고 있고 전북에서 이승우가 에이스긴 하지만 막 대단히 많은 골을 넣고 있거나 아니면 전북의 압도적인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고 이거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얘기 나왔지만 이승우는 뽑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권경원이 좀 왜냐면은 사실 이기혁이 뽑혀 놀란 게 홍명보 감독이 세 경기 연속으로 안양을 가서 이제 좀 네. 권경원이 그 김주성이 못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메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경원 대신에 이제 뽑힌 건 이기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쉬운 선수 이승우 선수 제외하고 아쉬운 선수를 권경원 선수 뽑았는데, 김주성 어쨌든 왼발 센터백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이기혁하고 권경원을 두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은.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필이 너무 완벽하게 겹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선수 이기혁하고 권경원만 놓고 봐도 공통점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을 사용하는 멀티 자원이라는 건데, 이기혁도 3백, 4백 모두 센터백 역할 가능하고, 앞서 말해주셨듯이 중앙 미드필더랑 뭐 풀백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권경원도 3백, 4백 모두 안양 뭐 전반기 때 3백, 4백 왔다 갔다 하면서 권경원도 그 자리를 뛰었었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어서, 그러니까 물론 올 시즌 폼만 놓고 본다면 이기혁이 좀 더 앞선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기혁은 당장 전반기 뭐 최고 국내 선수가 누구냐, 센터백 중에 국내 센터백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뭐 여기 조이제랑 이기혁을 뽑을 것 같은데, 이제 하지만 권경원은 경험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이제 카타르 월드컵 16강 멤버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기혁이 최종 명단에 들긴 했지만 권경원이 선발이 됐더라도 충분히 납득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권경원의 경험보다는 일단 이기혁의 좀 지금 현재로서 전성기 퍼포먼스와 네. 좀 기동력과 그런 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금이 아니죠. 이제 이기혁이 월드컵에 갔습니다. 또 저는 봤을 때 사실 아마피 선수 좀 아쉬운 선수 별로 없어요, 솔직히. 되게 무난한 네, 진짜 명단이죠. 네, 네. 뭔가 특별히 뭔가 2018 라우시아 때처럼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이게 안 된 것도 아니고 2022년 사실 2022년도 정말 크게 그러니까 오히려 나상호, 권창훈 같이 그때 당시에 네. 벤투 감독이 밀었던 선수들이 뽑힌 게 좀 논란이었지. 네. 그렇게 뭔가 특별한 거 없었고 오히려 그때는 이제 이강인이 원래 안 뽑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 놀랐던 거였고 있었고 4년 뒤 봤을 때도 정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월드컵은 이제 치러집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어. 황명 감독도 여전히 좀 비판받고 있고 다행히 이제 KBS가 그 중계권을 가져가면서 네. 좀 여러 홍보도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제 월드컵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니라 월드컵 때 우려는 크고 이제 명단 정해졌고 이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본진이죠. 일진들 이제 본진이 출국을 하고 이제 손흥민이나 뭐 지금 아직 시즌이 안 끝난 네. 이강인이나 김민재처럼 아까 처음 말한 대로 경기가 남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뭐 챔피언십에 뛰고 있던 배준호, 엄지성 이 정도가 돌아왔고 뭐 백승호 마찬가지고요. 이제 돌아왔고 K리거들과 함께 이제 출국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18일 날 미국 그 어디야?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또 엘살바도르 평가를 하죠. 이제 좀 일정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있을까요? 이제 오늘 출국을 해서 18일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이제 사전 캠프가 여기서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고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30일 오전 10시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엘살바도르전 이 두 경기를 치르고 이제 5일에 멕시코 과달라하라 이 조별리그 네. 경기가 치러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동을 해서 저희는 이제 멕시코 그러니까 개최국하고 같은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A조 경기를 되게 빠르게 치르잖아요. 바로 합니다. 개막 네. 거의 동시에. 그래서 12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첫 경기, 그다음에 19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전 2차전, 그리고 21일에 이제 몬테레이로 이동을 해서 25일 남아공전 이제 3차전 네. 이렇게 일정이 쭉 있을 예정입니다. 그 솔트레이크 시티도 이제 그 잡은 이유가 이제 그 고지대 네, 적응이 필요하고 일주일 전에 미리 넘어가가지고 좀 고지대 이게 고지대 따로 막 뭐 전문가들이 많고 하긴 하는데 그냥 그 곳에서 오래 지내면은 체내적으로 이렇게 뭔가 제가 정확한 생리학 용어는 모르지만 그런 좀 게 나와가지고 좀 적응할 수 있다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명단 정해졌고 일정도 정해졌고 이제 고지대 전까지 다 한다면은 체코 점수 이제 경기 치르는데 아직 체코와 멕시코 뭐 남아공은 아직 명단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큰 변화 없이 기존 최종 명단 혹은 그 체코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나왔던 명단 나올 것 같은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미리 좀 선수 소집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예측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떻게 될지를 진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면 많겠지만 일단은 북중 월드컵은 48개국이 나와가지고 네. 총 옛날 같이 이제 조 1, 2만 16강 가는 게 아니라 네. 조 1, 2위는 30강 일단 올라가고요. 3위 중에 상위 8팀만 이제 돼가지고 승점 순으로 3위만 쭉 나열한 다음에 밑에 4명 못 가고 네. 위에 4명 8명 갑니다. 그래서 총 32강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3위를 해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쵸? 3위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는데 진짜 그래서 더 이제 만약에 조별리그 탈락을 한다? 그건 진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저는 클린스만이 아시안컵을 치렀을 때 나름 그래도 상황하고 왔거든요. 준결승까지 올랐어요. 나름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그 후폭풍이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별리그 탈락을 하고 돌아온다? 그럼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기 싫은 게 되거든요. 네. 그럼 예측부터 해주시죠. 저는 조별리그 1승 1무 1패. 똑같네요 저랑. 네. 네 진짜. 예측합니다. 1승은 누구예요? 남아공. 똑같네요 진짜. 1무가 누구죠? 체코. 저도 체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역사 봤을 때 네.
2002 월드컵을 제외하면은 사실 거의 1승 1무 1패 네. 됐던 것 같아요. 저번도 1승 1무 1패였고 네. 그 2010년 그러니까 2006년이죠. 그때 1승 1무 1패였고 2010년도 1승 1무 1패였잖아요. 그리스한테 네. 비기고 아르헨티나한테 지고 마지막에 그 나이지리아한테 이기고 그리스 그래서 이기고 네. 이기고 맞다 이기고 지고 비겼죠. 어쨌든 1승 1패였는데 네 저도 똑같이 체코한테는 비기고 멕시코한테는 지고 남아공한테 이기면서 정말 턱걸이로 올라갈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3위로. 사실 1승 하면은 웬만하면 올라간 32강을 네, 맞아요. 간다고를 네. 봐야 돼서 그러니까 1승 1무 1패를 했다고 해서 탈락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골이 막 1대0 막 이렇게 골이 네. 별로 안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도 통과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멤버 그러니까 다른 조에 비해서 막 유럽도 막 최강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막 아프리카나 뭐 이쪽 멤버들도 막 그 전통 강호가 아니라 남아공도 2010년 개최국 자격 이후에 처음 그러니까 네. 자력으로 처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승 1무 1패로 3위로 32강에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게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네. 그러니까 32개국 시절에는 사실 16강에 진출 못하면 실패한 월드컵이었잖아요. 네. 근데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32강이 사실 엄청나게 잘한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 토너먼트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16강에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32강에서 떨어지더라도 되게 좀 평가를 높게 받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네. 전 좀 뭔가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홍명보 감독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어떤 그 늘어난 것이 출전 네. 국가가 늘어난 것이 좀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은 근데 저는 32강까지 올라가도 폭풍은 셀 것 같습니다. 아, 어제 16강이라는 확실한 뭔가 상징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월드컵 명단이 나왔고 이제 월드컵 일정이 시작되고 K리그 1은 이제 좀 이제 휴식기를 들어가고 K리그 2는 하니까 네. 저희가 좀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하면서 체코 또 남아공 멕시코까지 명단 나오면은 좀 분석도 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이제 월드컵 소식 또 K리그 2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여러 이야기 준비해서 올 테니까 많이 소문내 주시고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